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봉기 교수의 법푸정, 법으로 푸는 정치 풍향계입니다. 먼저 자유로그 동네 보내주신 홍계수님, 박소현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보경님, 콜드블루님, 일일 자유로그 동료 매일같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의 북구갑 출마를 지금 하고자 하죠. 방향은 지금 그쪽으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집도 없고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확정이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호영이 지금 좀 묘하게 잘못하면은 지금 당내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또 그런 여지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그 지금 출마 거취 표명 그리고 주호영이 지금 오히려 거꾸로 이제 한동훈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주호영 쪽에서의 물밑 그 어떤 적극적인 대화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지금 감지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바로 첫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잠시가 아니죠. 벌써 한동안 한 뭐 6개월, 1년을 지금 여러분들 아마 잊고 지냈던 부분인데요. 노태학 대법관이 지난 2월 달에 퇴임을 했거든요. 대법관 퇴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조용하게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그대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옳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노태학 거취 논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원래 중앙선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역대 우리 대법관이 이때까지 관례상 그렇게 맡아왔었는데, 대법관 끝나면은 다들 그냥 바로 중앙선관위원장직도 같이 사퇴를 했어요.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태학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기가 임기 6년에 대한 어떤 의욕, 의지 이런 것들 비쳤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요, 외면하고 있으면은요, 노태학 그 중앙선관위원장 임기 6년 채웁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지켜봐 주십시오. 이 부분 다시 관심 가져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슈는요. 장동혁이가 지금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지금 갔는데 미국 가가지고 있는 지금 장동혁 혼자 가고 김민수만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친장동혁 그 인사들이 거기에 지금 속속 미국의 워싱턴에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지방선거 완전히 참패가 지금 눈에 보이고 지금 그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친장동혁 멤버들이 속속 워싱턴에 집결을 하고 있을까? 그들이 거기서 뿔뿔이 제각기 각자 자기 일만 하고 그렇게 귀국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거기에 같이 모여서 뭔가 지금 해법 대책 그리고 지방선거 참패 이후의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렇게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혹이 생깁니다. 이것을 뭐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의혹이 생긴다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최고재판소. 우리나라에서 최고재판소라고 한다면은 대법원만이 아니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 두 개의 그 최고재판소가 반드시 꼭 서울에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논란이 살살 물밑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또다시 그 최고재판소의 지방 이전론이 또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그 불거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 선거 이슈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전론이 지금 논의가 된다고 하는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좀 불미스럽게 그렇게 보여집니다만은 불순한 의도로 보여집니다만은 최고재판소는 어떻든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어떤 국가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또 최고재판소가 반드시 꼭 서울에 있어야 되느냐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 좀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순서대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좀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이 이제 더 이상 부산 북구갑을 두고 탐색하는 이런 단계에 있지 않고 칩을 구했어요. 그죠? 어제 그 본인이 직접 얼마 전에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구 만덕이라고 하는 것은 북구갑이거든요. 부산 시민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출마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언론들도 일제히 이것을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의 어떤 사실상 공식화로 언론들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와 함께 의원직 사퇴 방침을 밝혀서 북구갑 보궐선거는 현실 정치가 됐고, 한동훈은 이제 거처를 옮기는 방식으로 이제 북구갑의 보궐선거 출마의 어떤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정치적 진입 완료에 가깝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까지도 전재수가 북구갑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4월 말 안에 4월 30일 안에 확실하게 사퇴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보장은 못해요. 그러나 이 의미가, 한동훈이 여기에다가 집을 구한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이 집을 옮기고 집을 구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지역구를 그 북구갑으로 이렇게 옮기는 이런 지금 모양새를 보였을 때 전재수가 오히려 장난칠 수도 있거든요. 5월 1, 2일 들어가가지고 의원직 사퇴하는 이런 일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한동훈은 지금 벌써 집을 옮겼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북구갑의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보였을까라고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북구갑 북구갑을 선택하고 이제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이렇게 밝힌 이런 것들은 이거는 뭐 우연한 이런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최근 보도를 보면은요, 한동훈은 이미 부산 북구갑 지역구를 여러 차례 찾았죠. 서병수 전 의원과의 어떤 회동 뒤에도 무공천 연대론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여기서 무공천 연대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힘에서는 후보 내지 마라. 한동훈이 출마할 것이니까. 이런 무공천 연대론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됐는데, 국힘 지도부에서 장동혁 지도부에서 서병수에 대해서 지역구 위원장직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는 이런 당헌 당규 개정을 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췄어요. 정말 이건 참 아주 자의적이고 의도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박성훈 또 그 원내 대변인이 북구갑의 보궐선거가 되면은 엄연히 지금 국힘으로서 왜 거기에 후보를 못 내겠느냐, 우리는 후보 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병수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힘이 후보를 내지 않고라도 않는 한이 있더라도 한동훈과 연대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냈고, 당 안팎에서는요, 국힘 당 안팎에서는 당권파를 중심으로 해서 서병수 발언에 대해서 염치 없다는 이런 반발도 터져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 한동훈의 북구갑 행은요, 개인적인 이런 출마 문제가 아니라 국힘의 공천 질서와 개파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흔드는 사건으로 그렇게 국힘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북구갑의 문제인데요. 진짜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지금 부산 북구갑을 이렇게 이제 카드로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가장 난처해진 사람이 오히려 주호영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호영은 어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동시에 한동훈의 재보선 출마 최적지로 수성갑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런 말까지도, 주호영 입에서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북구갑으로 가지 마라 하는 이런 의도를 지금 주호영이 먼저 이렇게 한동훈한테 사인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비춰 해석의 여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이 만일 부산 북구 만덕에 집까지 구해버렸어요. 그러면 만일 주호영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던 한동훈과의 연대 또는 장동혁 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우회 카드의 상당 부분이, 주호영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어떤 카드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되죠.
한동훈이 부산으로 선을 그어버리면 확정해버리면은요. 주호영은 더 이상 계산하고 재는 이런 정치 그것으로 해가지고 버틸 공간 주호영의 입지가 확 그냥 줄어들게 돼요. 연대를 할지 독자 노선으로 갈지 그리고 장동혁 체제와 끝까지 맞설지 그 입장을 주호영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장에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차라리 지금 완전히 의원직 사퇴를 하면서 한동훈에게 자리를 수성갑 자리를 아예 내놔버리면은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자기의 의도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재다가 한동훈이 부산 북구갑으로 진짜 보궐선거 상황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부산 북구갑으로 그냥 방향을 확 틀어버리면은 주호영은 진짜 자기가 설 땅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호영 입장에서 너무 오래 계산하고 너무 재고 그러면은요 주호영 본인의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건 사실관계라기보다는 지금 판세에서 지금 판세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이런 정치적 추론이고 충분히 현실적인 그런 추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이번에 부산 북구 갑에 만덕에 그렇게 집 구하고 했다는 거 이런 그 메시지가 나오자 이거는요. 한동훈이 이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주호영을 향한 어떤 심리적 압박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본인은 일종의 이것을 이제 사실 주호영과 한동훈 간의 머리 싸움으로 본다면은 한동훈이 소위 성동격서적 이런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주호영 당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재고 버티고 이렇게 하면은 나 당신하고 수성갑 뜻없다 이러면서 차라리 부산 북구 갑으로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주호영 자기의 입지가 약해지니까 한동훈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부산 북구 갑을 한번 띄운 거거든요. 띄운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호영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주호영에 대한 심리적 압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 하다가 실제 행동으로는 부산으로 먼저 한동훈이 박아버렸어요. 정치에서 집을 구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집 구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미 저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저쪽에 틀을 잡겠다. 저쪽으로 그냥 결단을 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결단할 거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호영이 여기에서 계속 그냥 시간을 질질 끌면서 계속 재고 이렇게 하면은요. 장동혁 견제도 못하고 한동훈과의 접점도 손잡는 것도 놓치고 본인 존재감만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주호영 입장에서는 되게 오히려 지금 좌불안석이 지금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주호영 입장에서는 지금 해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하고 손잡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기를 저는 권유를 합니다. 박형준한테도 이 변수 한동훈이 부산 북구갑에 집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결코 가벼운 이런 그 변수가 아닙니다. 최근 부산시장 여론조사들에서 여러 개의 여론조사에서 전재수가 박형준을 오차범위 밖으로 해서 한 20% 가까이 지금 전재수가 앞서는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그냥 그대로 이번 남아있는 50일 동안 계속 이어지도록 하면은요, 전재수가 당선됩니다. 부산시장은 전재수가 됩니다. 박형준 입장에서는 뭔가 아주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박형준 입장에서는 한동훈의 북구 갑행을 자기 그 한동훈 개인 변수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부산 전체의 그 보수 결집 계기로 그렇게 그 박형준은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박형준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지금이야 부산에 오면은 지금이야말로 박형준이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한동훈이 부산에 오면은 진짜 환영한다. 보수 재편에 힘을 함께 모으자. 이렇게 메시지를 내야 될 그런 타이밍이라고 봐요. 박형준이 자기가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호영한테 뺏길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발언에 있어서 조심조심 이렇게 살얼음판 걷듯이 지금 반한 정서가 강한 장동혁 지도부에서 한동훈과의 어떤 손잡는 이런 얘기를 만일 그런 의사를 비췄다든지 하게 되면은 자기가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미 공천이 확정이 됐잖아요. 박형준도. 그래서 공천이 확정된 시장 후보가 이제 더 이상 장동혁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는 한동훈에 대한 환영 메시지, 북구갑 보선과
부산시장 선거를 하나의 보수 결집 프레임으로 묶는 그런 효과를 얻어내는 이 방법을 그 박형준 시장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거는 뭐 사실 제 판단이지만은 지금 부산 판세를 놓고 보면은 충분히 계산 가능한 그런 선택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요, 사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일단은 한동훈은 사실상 북구갑 출마를 굳힌 것으로 이렇게 그 평가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거는 일종의 성동격서적 이런 메시지로 보여지기도 한다. 왜냐하면은 이제 공은 대구 수성갑을 놓고 볼 때는 이제 공은 주호영과 박형준 그리고 국힘 지도부 이쪽으로 지금 공이 넘어갔어요. 주호영은 결단 미루면 미룰수록 본인의 입지가 좁아지죠. 박형준은 지금 한동훈이 부산 북구갑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한동훈과 함께 보수 지역의 보수 민심을 결집시키는 이런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장동혁 뭐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박형준도 그 지지율 만회의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한동훈이 북구갑 지역구에 집 한 채 마련했다는 이 소식 자체가 얼마나 아주 여러 가지 그 포석을 둔 그런 그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어떻든 한동훈은 지금 지역을 정했어요, 그죠? 이제 주호영이나 또 박형준 이런 쪽에서도 다른 쪽에서도 이제 태도를 확실하게 정해야 될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상당히 의미 있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 평가가 여러분들 아주 단순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아주 성동격서적 이런 주호영을 압박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박형준이 한동훈을 오히려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태세 전환해야 되는 왜냐하면 본인은 더 이상 지금 공천에 목을 메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공천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에게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본인은 오로지 이제는 자기가 지지율을 어떻게 한 표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박형준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이야말로 한동훈하고 적극적으로 부산 그 북구갑에 확실하게 출마해달라. 그리고 또 부산 전체에 같이 한동훈이 그렇게 부산 전체의 어떤 지역구를 썰면서 그렇게 함께 저 보수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자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박형준도 주호영도 어쨌든 지금 두 사람이 오히려 한동훈에게 지금 매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 댓글로 해가지고 말씀 주시면은요, 저도 또 뭐 적극적으로 또 고려하고 다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도 다 읽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써주시고 해서 제가 하나하나 그렇게 그 뭐 일일이 답변은 못 드리고 합니다만은 어떻든 여러분들의 긴 댓글도 제가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최고재판소,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것을 이전하는 문제를 뭐 조금 이제 좀 이게 그 국가 시스템, 국가 조직론적인 이런 측면에서 이 이슈를 먼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장동혁 얘기는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최고재판소,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것을 이제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최고재판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저는 뭐 제가 지방분권론자고 또 지방자치법을 또 가르쳐 왔고 이렇게 했던 입장에서 저는 국가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또 지방분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 아주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심지어는요 오죽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해법을 성공적으로 답을 이끌어내려면은 사실은 서울 수도권을 대한민국에서 서울 수도권을 분리시켜야 된다. 서울 수도권 독립국가로 홍콩처럼 그런 식으로 독립국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저는 주장을 평소에도 해왔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뭐 공식적인 이런 뭐 논문이나 이런 것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 국토균형 발전, 지방이 텅텅 비어 있고 앞으로도 비어가는
지방 소멸, 국가 소멸의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이 가속화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서울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백약이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독립국가화 시키는 거 이것도 하나의 큰 해법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뭐 제가 구두로 해서 제가 주장하는 그런 얘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든 저는 지방 분권론자로서 또 국토균형발전론자로서 이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국가의 어떤 최고재판소에 대해서 지방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아무 곳이나 보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은 헌법재판소는 저는 제주도로 보내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제주도나 이런 데 원격지로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그 수도권 외의 비수도권의 광역시로 보내는 것이 낫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아주 익숙한 전제를 하나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 기업도 본사는 모두 다 서울에 있어야 된다. 또 국가기관도 중앙정부나 이런 것들은 모조리 다 서울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당위론입니까? 그거는 당위가 아닙니다. 그게 당위는 아닙니다. 우리가 저기 정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 그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것이 그런 어떤 방금 당위론적인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수십 년이 지금 걸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서울 이전 논란이 박정희 전 대통령 70년대부터 서울 이전이 있었어요.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그때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결국 수도 이전은 하지 못하고 서울은 수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행정수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종시로 옮긴 이런 지금 상황까지 됐는데 이것 자체가 수십 년이 걸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게 사실 정부의 중앙 뼈대가 옮겨진 이 상황에서 볼 때 사실 최고재판소도 당연히 서울에 있어야 된다. 이 전제, 이거는 당위론이 아닙니다.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핵심 기관이 모두 다 서울에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회도 서울에 있고 또 정부 핵심 기능도 서울권이고 거대 정당도 서울, 대형 언론도 서울, 대형 로펌도 서울, 재계와 각종 권력 네트워크도 모두 다 지금 서울에 있죠. 이렇게 정치, 행정, 언론, 또 자본, 법조 이런 모든 중심이 서울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과도하게 몰려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최고재판소까지 그 한복판에 딱 붙어 있는 것이 과연 건강한 국가 구조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래전부터 의문이 있어 왔었습니다. 저 역시 헌법재판소의 엑스맨이잖아요. 엑스맨 하니까 무슨 저기 뭡니까 코미디 뭐 이런 것들 그 프로에서 엑스맨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상한데 제가 헌재 출신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도 제가 헌법재판소의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 또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헌법재판소는 사실 일반 그 국민들 또 권력기관 이런 것들하고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특히 헌법재판소는 더 제주도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더더욱이 서울과 같은 이런 정치 권력에 한복판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헌재는 일반 재판기관이 아니잖아요. 헌법 해석하고 권력기관 사이의 충돌을 정리하고 또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켜내는 이런 어떤 기관이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이 기관은요, 일상의 정치에서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권력의 숨결이 바로 닿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후다닥 쫓아가고 하는 이런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주도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평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제주도는 단순히 멀다는 이런 개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치의 소음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야 되고 헌법기관의 상징성, 독립성을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제주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또 사건 수를 엄청나게 많이 처리하고 하는 이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일정한 또 국민이나 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감, 또 어떤 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해주고 하는 이런 기관이 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저는 제주도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데 대법원은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은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제 일반심에 대해서 항소, 상고해서 상고심 사건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원합의체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대법원에는 대법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기록관리, 또 변호사들의 어떤 접근성, 그리고 각급 법원과의 어떤 연결, 이런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따져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현재처럼 뭐 제주도와 같은 이런 섬으로 보내는 방식보다는 교통과 어떤 그 행정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이런 광역시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든 대구든 대전이든 광주든, 저는 대전은 뭐 그렇게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그 세종시가 바로 대전 옆에 있고, 대전에도 이미 몇 개 부처가, 대전 정부 부처가 특허청하고 뭐 이런 것들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전도 정부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세종시가 또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또 논의를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서울의 그 절대 집중을 깨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칙은. 대법원이 수도 서울을 떠나서 광역시로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법 권력이 중앙 정치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다는 인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특히 이제 최고재판소의 소위 그 이전이라고 하는 것,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저는 독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독일 수도가 어딥니까? 옛날에는 본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베를린입니다. 또 정부 부처도 대부분 다 베를린으로 다 갔어요. 그 다음에 하위 부서는 또 그대로 지금 본에서 옛날 정부 부처 그걸 일부 또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독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본이든 베를린이든 독일의 최고재판소인 연방헌법재판소, 분데스페어파승스게리히트라고 하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이걸 저는 항상 떠올립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요, 수도 베를린에 있거나 아니면 본에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덴 비르텐베르크주인가 해서 여기가 칼스루헤에 있습니다. 칼스루헤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냐 하면은 독일 중남부 지역에 있어요. 중남부 지역에. 칼스루헤라고 하는 칼스루헤 KARLSRUH 칼스루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 여기에 저도 가봤습니다. 옛날에 이제 독일의 이 아우토반에 운전하고 가면서 마침 그때 그 칼스루헤를 지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나가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그래도 관심도 있고, 제가 그 당시에 헌재에 있으면서 독일에 나가 있을 때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칼스루헤 그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할 그런 기회를 이렇게 연결망을 통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일정을 잡고 그렇게 갔을 때, 그때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으로부터 그렇게 간단한 설명만 듣고 공사 중인 건물만 대략 둘러보고 이렇게 온 것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방문만으로 제가 분명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왜 헌법재판기관, 연방 최고 헌법재판기관이 꼭 정치 중심 도시에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데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거 우리 한국의 그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굳이 서울의 그 안국동에 큰 건물로 해서 그렇게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또 거기서 뭐 대통령 관저, 청와대, 그다음에 총리 관저, 또 거기에 또 중요한 어떤 정부 부처, 이런 것들하고 가까이 있는, 그거는 별로 그렇게 가까이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은 가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국도 헌법재판소가
어디 멀찌감치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국민의 재판 접근권이 뭐 떨어지는 것 아니냐. 또 그러니까 헌법재판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또 괜히 상징만 그러니까 지방 이전했다. 제주도로 이전했다. 또 그러니까 최고재판소가 그 지방 이전했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성만 그 앞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법원과 헌재를 똑같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안 보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 상징성과 거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기능하고 접근성도 함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는 제주도로 가도 괜찮다. 대법원은 그 대신 대전 이하에 있는 광역시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만일 어디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저는 여전히 앞으로도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문제는요. 왜 지금 그 최고재판소를 지방 이전 논란을 벌이느냐 이거거든요. 지금이 뭔데요?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느냐? 왜 이것을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그렇게 던지느냐? 민주당 쪽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지금 반론이 사실 있어요. 선거로 최고재판소의 지방 이전을 선거 이슈로 해서 최고재판소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를 이것을 정치적인 담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그것이 과연 적절하냐라고 하는 데 대한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은요. 이번에 지방선거 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이슈로서 자, 대법원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자. 헌재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자. 이런 식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최고재판소, 최고사법기관에 대한 품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LH, 그러니까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하던 거, L과 H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쪽으로 이전하자 하면서 서로 경쟁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하고 똑같이 공기업 지방 이전 가지고 다투고 했던 이런 것들이 최고 사법기관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갈등 구도로 그렇게 다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최고 사법기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 맞아요. 품격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용 접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최고재판소 지방 이전의 필요성까지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런 문제일수록 선거가 아니라 보통 때 선거하고 맞닥뜨려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선거 끝나고 나면은 사실 최고재판소, 대법원, 헌법재판소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하게 한번 다뤄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최고재판소 분명히 저는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서울을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더 말씀드리면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헌법재판소는 제주도 적극 찬성입니다. 대법원은 어떻든 대전 이하의 광역시로 옮기는 것이 좋다. 권력으로부터 좀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법기관의 어떤 상징성, 사법 독립의 어떤 외관, 그 다음에 국가 권력 분산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진짜 세 번째 이슈인데요. 노태학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법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법관 임기 끝났어요. 대법관 임기 끝나면 중앙선관위원장 같이 그렇게 그만둡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도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쉬쉬하면서 입 다물고 조용하게 지금 있어요.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조용하게 있습니다. 다들 노태학이 중앙선관위원장 그만두는 줄 알고 있어요. 저도 대법관 그만하면서 중앙선관위원장 저는 그만뒀나 이렇게 저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다른 지금 뭐 선거니 뭐니 해가지고 더 관심거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노태학이 지금 뭐 각 지방의 선거 상황을 뭐 점검하러 시도 무슨 선관위에 오히려
방문 일정을 잡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노태학 정말 수명 길구나. 명줄 길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대법관 임기 끝난 노태학. 이제 중앙선관위원장 자리에서도 이제는 물러나라. 이 얘기를 여러분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 그 중앙선관위원장 자리 자체가 대법관 겸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예? 수십 년간 중앙선관위원회를 내무부에 있던 선거관리국으로 있던 것을 선거국으로 있던 것을 중앙선관위로 이렇게 뚝 떼내가지고 첫 그 대법관이 그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4, 50년을 지금까지 대법관이 겸직을 해왔는데, 이제 대법관 겸직 관행이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복마전이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겸직 관행은 이제 끝내라. 전임 상근 선관위원장 체제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전에도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김민전 의원 중심으로 해서 김민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전 의원 그 주도로 해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대법관 겸직 관행, 이제는 드디어 좀 단절 좀 시키라. 전임 상근 선관위원장 체제로 바꿔라. 그래야지 선관위가 정상화된다. 제대로 굴러간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 대법관 임기를 마친 사람이 왜 아직도 중앙선관위원장 행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연합뉴스 보도를 제가 봤는데, 노태학 위원장이 4월 14일, 15일, 뭐 오늘 내일이네요. 전북 방문해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예비후보 등록, 선거운동 기구 신고, 또 공정선거 참관단 운영 준비 이런 것까지도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 보도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대법관 임기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선거관리 최고 책임자처럼 공식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부적절하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선관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무엇 때문에 자기가 노태학이 지금 중앙선관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습니까? 노태학이 대법관이 아니었으면은 중앙선관위원장 자리를 앉을 만한 이런 물망이라도 올랐겠습니까? 대법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 대법관 중에 한 명으로 해서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이 되고, 그 중에 현직 대법관이 왔기 때문에 호선으로 해서 현직 대법관이시니까 그래도 가장 공정하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으세요. 또 역대로 중앙선관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독립해서 만들어졌을 때부터 현직 대법관이 오면은 그분이 항상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맡으세요. 이렇게 지금 해서 중앙선관위원장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 자리는 무엇 때문에 맡은 겁니까? 대법관이기 때문에 맡았잖아요. 그러면은 대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원장의 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대법관 자리가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끝나면은 중앙선관위원장 자리도 끝내야죠. 역대로 그렇게 해왔고,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도 되게 그대로 예외 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뤘습니다. 제 방송에서 선관위 노태학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거 여러 번 다뤘어요. 기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태학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최종 정리를 해서 노태학 물러나라고 그렇게 제가 그 진짜 메인 헤드라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또 다루려고 합니다. 진짜 이거는요, 2월 20 뭐 며칠인가 2월달 어쨌든 2월 말에 대법원은 노태학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그때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고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당시 보도도 천대엽 내정자가 인사청문을 거치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까지 했어요. 흐름은 분명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태학은 대법관 퇴임과 함께 선관위원장 자리도 정리하고 후임위원이 들어와서 위원장직을 맡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흐름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뭐 우리 천대엽 대법관이 지난번에 그 법원 행정처장 하면서 참 잘했잖아요, 사실은. 그 이전에 누구였습니까? 춘천 법원장 했던 전임 대법원장하고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앞에 있을 때도 전임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 시기를 같이 법원 행정처장을 이렇게 맡았는데 천대엽 대법원장이 일을 잘했어요. 적절하게 중립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천대엽 대법관이 후임 그 중앙선관위원장을 그렇게 겸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후임 인선 자체 절차가 좀 교착이 되자 노태학 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때까지 유임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됐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역대로 대법관 임기 마치면은요, 중앙선관위원장 자리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사실상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관례를 깨고 노태학 위원장이 임기 6년을 모두 채우겠다는 식으로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법원 행정과 선거관리의 외관상 중립성을 생각하면은요, 이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관위는요, 스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처럼 말해온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 수장이 대법관 임기는 끝났는데도 계속 자리에 남아있는 모습, 그 자체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부른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갈 이유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는요, 대통령, 국회, 그 다음에 대법원장 이렇게 해서 3명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이런 구인 합의제 헌법기관입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됩니다. 그래서 노태학 위원장이 계속 남아있어야만 선관위가 굴러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노태학 본인이 사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새 중앙선관위원을 지명하면 돼요.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새 위원장을 호선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사실. 버티고 있는 거죠. 본인이 떳떳하면 본인이 사퇴하면 돼요. 본인이 떳떳하면 본인이 사퇴하면 돼요.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의 그 중심에 그렇게 섰었던 인물입니까? 그런데 정말 명줄 길어요. 이제는 대법관까지 마쳤는데도 6.3 지방선거까지도 자기가 감당하고 나서 그만두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정말 스스로 지금 그 중앙선관위의 중립성을 해치고 사법부 독립도 해치고 또 선관위 독립에 대한 의문도 더 국민들로부터 의혹도 더 받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요, 앞으로 전임 상근 중앙선관위원장 체제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만이 중앙선관위원장이 중앙선관위원회에 상근을 하면서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서 전국에 대해서 그렇게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선관위의 그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무를 하니까 그냥 대법관이 사무총장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어.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중앙선관위가 복마전이 됐지 않습니까? 사무총장하고 모두 다 지금 그 직급이 똑같거든요. 사무총장하고 그 선관위의 상임위원하고 모두 다 장관급이에요. 둘 다. 그 다음에 또 중앙선관위원장도 대법관이 장관급이니까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맡으면은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의전서열 6인가 6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국가의전서열이 높아지는 것이지 대법관이라고 하는 본인의 원래의 직급은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직급이 더 높은 입장에서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사무총장하고 상임위원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무총장이 뭔가 이제 행정적인 업무,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하려고 하면은 그 노태학 대법관이 와서 보고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무총장이 뭘 그렇게 오십니까? 거기에 계십시오. 대법원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결재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사무총장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임기 마친 대법관이 계속 선관위원장 행보를 이어가는 것 그 자체 이거는 낡은 관행이다. 이런 그 관행, 낡은 관행의 연장 이거는 일단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노태학 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대법관직에서 대법관 임기 끝나서 물러났으니까 이제는 본인 스스로 얼굴 나 뜨겁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중앙선관위원장 자리도 당장에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퇴한다고 지금 중앙선관위가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최고 헌법기관에서 전임 상근위원장이 없는 이런 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끝내십시오. 빨리.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장동혁이 지금 김민수를 끌고 워싱턴을 갔잖아요. 거기에서 뭐 여러 일정이 있다 뭐 해가지고는 그렇게 뭐 IRI 뭐 그게 무슨 거기에서 오라 해가지고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일정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한국에 뭐 지방선거 지금 50일 남겨놓고 그렇게 하는 거 그 자체도 코미디고 지방선거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갔어요. 물론 자기가 할 일이 지금 없고 자기를 환영하는 곳이 없고 자기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데도 없고 하니까 파리만 날리고 있고 그렇게 또 통상 업무 행정적인 이런 결제나 컴퓨터도 내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본인이 존재감이 없고 거부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기는 갔지만은 가는 것 그 자체도 그거는 선거 지방선거 포기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더더욱이 웃기는 거는요.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확인을 한 게 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친장동혁 멤버들이 속속 지금 워싱턴에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꿍꿍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뭔가 당직을 맡고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미국의 워싱턴에서 지금 속속 그 장동혁이 있는 쪽으로 계속 뭐 이루트 저루트 하면서 그렇게 계속 모입니까? 뭘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무슨 꿍꿍이를 위해서 의도로 모이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동혁이 지금 바쁜 중에 지방선거 중에 50일 남겨놓고 미국 갔다고 하는 것 그 자체의 상징성도 정말 지방선거 포기했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친장동혁 멤버들이 속속 지금 장동혁이 미국에 가자 거기로 지금 모여들고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꿍꿍입니까? 이 질문이 왜 나오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방선거가 불과 50여일 앞둔 그런 시점이잖아요. 선거운동에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한 때입니다. 공천은 민감하고 후보들은 하루가 급합니다. 지역 조직도 불안합니다. 공천 지금 확정해야 되는 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광역기 초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때 당대표가 국내에 딱 붙어서 진짜 바쁜 일, 진짜 하루에 시간이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으로 튀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2박 4일로 이렇게 갔다 온다 그러더니 그것도 3일을 먼저 땡겨가지고 보도되기 전에 이미 나갔어. 4월 11일 먼저 출국했어. 보도는 12일 날 났어. 일요일 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2박 4일이 아니라 5박 7일로 갔어요. 귀국하는 날은 17일 똑같이 만들고 출발을 3일을 먼저 했어요.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뭐가 더 중요한데? 장동혁. 예? 선거 현장보다 워싱턴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인상을 주면은 선거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비춰져요. 장동혁 일정이 지금 구체화되면서 그 이상한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상해요, 정말. 장동혁 대표는 현지 시간에 현지 시간 14일로 오후 2시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참배를 했어요. 이거는 자기가 대통령입니까? 어쨌든 오후 2시 40분에 라이언 징키, 그 다음에 영킴 이 의원하고 면담을 했대요. 그 다음에 오후 4시 30분에 조 윌던 등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하고 만나고
또 6시에 동포 간담회를 한답니다. 이게 평상시에 간다면은 이런 루트로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뭐 진짜 꼭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코스입니까, 이게? 그리고 15일, 내일은요, IRI 원탁회의를 이제 한대요. 원탁회의에서 영어 연설을 한대요. 이게 어디 막 그냥 미국의 의사당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유엔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원탁회의에서 영어 연설을 한다는 거, 그거는 원탁회의에서 그냥 가서 영어로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제학술대회를 한다든지, 해외에 나간다든지, 저도 뭐 독일 간다든지 하면은, 독일에서 그 무슨 세미나 하고 하면 독일어로 다 하죠. 미리 준비해가, 원고 준비하고 해서 독일어로 하죠. 테이블 둘러 앉아가지고는 그렇게 같이 하는 거, 이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요?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홍보를 해. 그 다음에 미국 뭐 국무부 방문하고, 그러면 국무장관하고 만납니까? 국무부에 누구 만나는데? 백악관 방문 코스도 있대요. 근데 백악관에 트럼프 만납니까? 또 누구 만나는데요, 거기에? 특파원 간담회까지 잡혀 있다. 일정만 보면 촘촘한 거 그렇지. 그런데 아무 실속이 없어. 아무 실속이 없어요. 자, 한번 비판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지금은 저는 좋게 봐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기에 나가는 거 그 자체도 지금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지금 프로그램 짜여져 있는 거 이거조차도 이거는 지금 나가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그런 코스냐, 이것도 저는 의문인데. 그런데요, 제가 진짜 황당한 것은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기사를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행 인사들, 장동혁이 지금 워싱턴 갔는데, 워싱턴에 속속 모이는 사람들이 국힘에 장동혁 그 주변에 있는 현역 의원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거기에 모입니까? 한국에 지금 선거 준비하는데도 바쁜데 왜 그쪽으로 갑니까? 장동혁 대표가 김민수하고는 일단 먼저 같이 나갔죠. 그 다음에 뒤이어서 김대식 의원, 조정훈 의원, 김장겸 의원들 다 친장동혁입니다. 친장동혁계, 친장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워싱턴에 장동혁한테 합류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은요, 바깥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방선거를 살리러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대비책을 준비하러 가는 겁니까? 도대체 뭘 하러 지금 거기에 워싱턴에 지금 속속 장동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친장계들이 왜 그쪽에 다 모이고 있습니까? 물론 이거는 의혹입니다. 이거는 물론 의혹이에요. 이것을 사실이라고 단정하지는 제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왜 다들 나가서 거기서 친장계들이 왜 거기에서 모이냐는 거죠. 무슨 꿍꿍이를 위해서 거기에 모이냐는 거죠. 선거가 잘 풀리고 있는 국면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이런 해석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선거 참패 전망이 나오는 그런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 이때 친장 멤버들이 미국에서 집계를 한다, 워싱턴에서 집계를 한다, 장동혁이 지금 나가 있고 거기에 장동혁을 찾아서 그쪽에 집계를 한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죠. 자,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요, 장동혁이 미국인들, 지금 미국 정치인들 만나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모두 한국의 강성 정치구회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거는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윤의게인 멤버들 만난다. 그 다음에 윤석열 석방 요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관련되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만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만나는 미팅하는 사람들, 장동혁이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 한국의 부정선거론이라든지 극단적 장외정치 구호 그런데 힘을 실어온 사람들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의게인 세력들, 그다음에 윤석열 석방 세력들, 친윤 세력들, 그쪽에 동조하는 미국의 의원들, 이런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것만은 아니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그렇게 가느냐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요, 이번 방미 포장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동혁이가 이번 미국행을 IRI 초청 일정이고 그다음에 IRI 초청해서 자기들이 일정을 쭉 짜가지고 그렇게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IRI 쪽에 입장 표명이 나왔잖아요. 장동혁에 대한 방미 일정 전반을 자기들이 주관한 거 아니다. 이번 방문은 장 대표 측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 코스 중에 하나가 IRI 방문이다. 요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가짜 일정표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 특별히 불러낸 국제 무대처럼 포장을 했지만은 IRI가 장동혁을 꼭 만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불러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장동혁 본인이 상당 부분 직접 짠 일정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직접 짜면서 그 자기를 초대한 것처럼 초청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IRI를 엮어서 자기 일정에 집어넣은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이 시점에 이렇게 길게 미국에 가야 했느냐.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당대표가 스스로 만든 무대에 올라가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일이 국내 정치판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했냐 하는 것.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뭐 아무리 뭐 외교적인 약속이었다. 외교는 뭐 약속이기 때문에 뭐 미룰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계획은 자기가 없어도 당대표가 없어도 뭐 이미 타임 스케줄대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식으로 김대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외교는 약속일 수 있어도 선거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결정적으로 악영향 미치는 거 이거는 당신들 인정해야 돼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실무 외교하고 있는 겁니까? 내용을 보면 이게 실무적으로 뭔가 한국에 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본인이 야당 대표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제 눈에는요, 그냥 장동혁 나가니까 우리도 친장 의원들도 별로 우리도 할 거 없다. 우리도 당내에서 완전히 눈치 보이고 이렇게 친장동혁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당내에서 오히려 그렇게 지금 눈총 받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덩달아서 나가자.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이번 선거 참패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날까? 어떻게 지금 당대표를 물러나게 안 하고 당대표를 또 장동혁을 다시 옹립을 할까? 이런 머리 싸매로 이런 해법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 가지면 이상합니까? 네? 그런 의혹 가지면 이상해요. 뭐 보십시오. 그 미 의회 인사 뭐 면담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장동혁이 미국 의회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해서 자기의 몸집이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이런 어떤 장면, 이런 의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포 간담회, 여기에서도 동포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지방선거, 거기 아마 그 보수 동포 국민들 있으면은 그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올 상황이냐 하면서 한번 좀 대놓고 한번 장동혁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표가 선거를 자기 일처럼 안 보는구나 이런 인상만 주고 올 겁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 하면 외교는 명분일 수 있어도 선거는 현실이다 그러면서 이 엄중한 시기에 미국까지 갔다면 귀국할 때는 뭔가 손에 잡히는 성과물을 들고 와라. 양양자 지금 최고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놓고 장동혁한테 얘기를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친장 멤버들이 미국에 집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냐. 혹시 지방선거 살리러 간 것이 아니고 지방선거 이후를 준비하러 간 것 아니냐. 어차피 참패가 예상되니까 미국 일정으로 시간을 버티고 그 다음에 선거 패배 이후의 책임론 그 다음에 책임을 진다 그러면서 지도부 총사퇴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전당대회까지 이렇게 시간이 한두 달 정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다음 판 전당대회 총사퇴하면서 다음 판에 또다시 장동혁이 당대표 출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미 책임당원들은 이미 지금 자기 사람들로 많이 지금 그 당원 가입을 시켜놨잖아요. 유권자들, 당내 유권자들이 친장 유권자들이 많잖아요. 어차피 다시 출마해도
장동익이 당대표 된다. 이런 상황에 지금 구도를 짜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그런 지금 고민을 그런 꿍꿍이 속에서 지금 간 것 같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